마담 오르탕스가 운영하는 코딱지만한 호텔은 아주 오래된 해변 다리장을 길게 이어붙여 만든 건물이었다. 첫 번째 건물은 사탕, 담배, 아라비안 땅콩, 램프 심지, 유치원 알파벳 책, 유향 등을 파는 가게였다. 이어지는 나머지 네 채는 잠자는 숙소였다. 숙소 뒤편 마당에는 부엌, 세탁실, 닭장, 토끼우리가 있었다. 호텔 주변의 고운 모래에는 갈대와 선인장이 빼곡하게 심겨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바다 냄새와 동물 배설물, 그리고 시큼한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따금 마담 오르탕스가 지나갈 때만 코앞에 이발소 세면기의 구조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냄새가 달라졌다. 침대가 준비되자 우리는 자리에 누워 곧바로 골아떨어졌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방금 수영을 마친 것처럼 몸이 가뿐하고 상쾌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갈탄 광선의 광부들은 이튿날이나 되어야 인근 마을에서 와서 일을 시작할 터였다. 덕분에 나는 운명이 나를 내팽개치다시피 한 해변을 둘러볼 여유가 있었다. 밖을 나선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과수원을 지나 해변을 돌며 그 지역의 물과 흙과 공기를 잠시나마 음미할 수 있었다. 향이 솔솔 나는 야생 허브를 뜯다 보니 내 손바닥에는 층층이 꽂히며 셀비어며 박하 향내가 묻어났다. 언덕을 오르면서 보니 철광석, 색깔 짙은 나무들, 그리고 곡괭이로도 깰 수 없을 것 같은 하얀 석회암의 근엄하면서도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노란 백합이 갑자기 마를 대로 바짝 마른 땅을 뚫고 자라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저 멀리 남쪽으로는 작고 나지막한 모래섬이 장밋빛으로 빛나다가 아침 첫 햇살을 받으며 점차 순결한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올리브나무, 가로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밭 몇 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지막한 두 언덕 사이 바람이 불지 않는 골짜기에서는 쓴 오렌지 나무와 마르멜로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해변 쪽으로 좀 더 가까운 곳에는 참외밭이 있었다. 나는 이 나지막한 언덕에 오랫동안 머물며 대지의 얼굴이 섬세하게 바뀌는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띠 모양의 철광석지대, 진녹색 카로브 나무들, 마치 호랑이 등가죽을 파도처럼 펼쳐놓은 듯 은빛 이파리가 달린 올리브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멀리 아프리카 쪽 지중해와 맞닿은 바다는 여전히 잔뜩 성이 나 있었다. 크레타 섬을 집어삼킬 듯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번쩍거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폐허처럼 황량하고 요란스럽게 아우성치고 있었다. 크레타 섬의 이런 풍경은 마치 한편의 훌륭한 산문과도 같았다. 산뜻하게 다듬어지고 과묵하고 불필요한 표현 없이 힘차고 절제되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핵심을 표현하고 장난을 치지 않으며 요령을 부리거나 과장하지 않은 채 강건한 간결함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그런 산문말이다. 그러나 크레타의 모습이라는 이 행간에는 기대하지 않은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있었다. 레몬 나무들과 오렌지 나무들과 바람 불지 않는 골짜기에서 달콤한 향내가 풍겨왔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식구가 솟아나왔다.
그레타요, 그레타요. 나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지막한 언덕을 내려와 해변을 거닐었다. 그때 마침 여자아이들이 깔깔대며 마을에서 나타났다. 머리에는 눈처럼 하얀 미사포를 쓰고 노란 롱부츠를 신고 스커트를 걷어올리고 바닷가에 있는 수동원으로 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섰다. 나를 본 순간 갑자기 여자아이들의 깔깔거리던 소리가 멈췄다. 낯선 남자를 본 여자아이들의 얼굴은 공포로 뻣뻣하게 굳었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어 자세를 취했으며 바짝 긴장하여 손가락으로 단단히 단추를 채운 재킷의 가슴 근처를 꽉 움켜쥐었다. 여자아이들의 몸 안에 흐르는 피가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는 소스라치게 겁을 먹고 있었다. 아프리카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크레타섬 바닷가 마을에 해적들이 침략하여 양이고 여자고 아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 붉은 띠로 묶은 뒤 배 안침칸에 싣고는 알제리, 알렉산드리아, 베이루트 등지에 팔아넘기려고 가버렸던 것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곳 해안에는 붉은색 머리에서 떨어져 나온 따은 머리 조각이 널브러지고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자아이들은 우왕좌왕하면서도 쥐 한 마리 통과할 수 없는 튼튼한 장벽을 만들려는 듯 서로를 꼭 붙들었다. 절박한 방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였다. 몇 세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조치였을 테지만 오늘날에는 그저 옛날 행동을 그대로 본떠 쓸데없이 흉내나 낼 뿐이었다. 여자아이들이 내 앞을 지나갈 때 나는 거슬리지 않게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런 위험은 이미 몇 세기 전에 끝났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듯 정신을 차렸고 지금 세상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다시 얼굴을 환하게 펴고 서로를 붙들었던 손에서 긴장을 풀고 다 함께 목구멍에서 까르르 즐거운 소리를 내며 내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바로 그 순간 먼 곳에서 수도원의 유쾌한 종소리가 대기를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해는 더 높이 솟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나는 갈매기처럼 울퉁불퉁한 바위 사이 빈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행복한 기분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 육신은 강인하고 상쾌했으며 고분고분했다. 내 정신은 파도를 따라 어떤 저항도 없이 춤추는 바다의 리듬에 맞춰 넘실거렸다. 하지만 내 가슴은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어둠의 목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았다. 이렇게 혼자 있는 순간이면 언제나 그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망과 강렬하고도 과장된 소망으로 고통받으며 내게 구원을 청하면서 나의 내면에서 신음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너무 고통스럽고 강렬한 이 무시무시한 내면의 악령을 내쫓으려고 나는 여행의 동반자인 단테의 작품을 서둘러 펼쳤다. 책장을 넘기며 삼행 연구의 시행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자 칸토 전체가 기억났다. 저주받은 자들이 치솟는 불길 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위쪽에서는 상처 입은 위대한 영혼들이 우뚝 솟은 산을 기어오르려고 몸부림쳤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에메랄드빛 초원을 반짝이는 반딧불처럼 거닐고 있었다. 나는 이 무서운 3층짜리 운명의 구조물을 오르내리며 여행했다. 이 3층 건물이 내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옥과 연옥, 천국을 쉽게 드나들었다.
이 기이한 시행 사이를 항해하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고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했으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다가 단테의 작품을 덮고 저 멀리 바다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갈매기 한 마리가 가슴을 파도에 대고 앉아 상쾌하기 그지없을 쾌락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햇빛에 검게 그을린 청년 하나가 맨발로 해변에 나타나 사랑에 관한 이행 연구실을 읊조렸다. 성대에서 벌써 수탉의 울음처럼 쉰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변성기가 시작된 게 분명했다. 단테의 시행은 여러 해 동안, 아니 몇 세기에 걸쳐 시인의 조국에서 같은 식으로 불렸다. 젊은이들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의 행위를 준비하듯이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이 열렬한 피렌치아 시편들을 읊조리며 민족의 투쟁과 자유를 위해 준비했다. 하나같이 시인의 영혼을 성체성사처럼 받아들인 이 젊은이들은 노예 근성을 자유를 향한 의지로 서서히 바꿔 나갔던 것이다. 바로 그때 갑자기 내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순간 단테의 높은 봉우리에서 굴러떨어졌다. 조르바가 내 뒤에 서서 낄낄거렸다. 뭐 하는 거요, 보스 양반? 그가 소리쳤다. 몇 시간을 찾아 헤맸는지 아시오? 도대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하지만 내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해가 중천에 뜬 지 오래요. 암탉이 익다 못해 아주 그냥 죽이 되려고 합니다. 불쌍한 것. 내 말 알아듣겠어요? 네, 알아요.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다고요? 조르바가 자신의 허벅지를 탁 치며 소리를 꽥 질렀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당신의 몸에도 영혼이 있어요. 그 육체를 불쌍하게 여기시오. 그에게 먹을 걸 줘요, 보스 양반. 뭐든 먹을 것을 좀 주라고요. 육체는 나귀 같은 거예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목적지의 절반도 가지 못해 당신을 버릴 겁니다. 나는 몇 해 동안 그런 육체의 쾌락을 혐오해왔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듯 은밀하게 음식을 먹어치웠다. 하지만 지금은 조르바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갈게요. 우리는 마을로 향했다. 바위 사이에서 보낸 몇 시간은 섹스를 할 때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 아직도 피렌체의 불꽃 같은 숨결이 느껴졌다. 갈탄 광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요? 조르바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것 말고 생각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겁니다.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었거든요. 조르바는 나를 곁눈질로 쳐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번 나를 가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직도 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무슨 결론을 얻었소? 그가 여전히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용을 맞추려면 석 달 뒤에는 갈탄을 하루에 적어도 10톤 이상 캐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르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뒤에 그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바닷가로 내려와 계산을 한 거요, 보스 양반?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숫자 같은 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면 차라리 땅구멍에 들어가서 파묻혀 있을 거요.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눈을 들어 바다나 나무나 여자를 하다못해 늙은 여자라도 말이죠. 바라보면 계산은 영 엉망이 되고 숫자가 날개라도 단 듯 날아가 버립디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조르바? 내가 그를 놀리려고 물었다.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그걸 내가 어찌 알겠소, 보스 양반.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르죠. 저 현명하다는 솔로몬 왕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자,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쇼. 어느 날 내가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어요. 90살 먹은 고루한 영감탱이 하나가 아몬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내가 물었죠. 정말로 아몬드 나무를 심고 계신 건가요? 그러자 허리가 땅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 같은 그 영감탱이가 돌아서서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 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꾸했죠. 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걸요. 보스 양반, 이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더 맞을까요? 조르바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딱 걸려들었구먼. 어디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갈래길 모두 똑같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두 길 모두 정상으로 이어진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순간순간 죽음을 염두에 두며 행동하는 것. 어쩌면 이 두 갈래길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조르바가 내게 물음을 던진 그 순간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했다. 모르면 어떻소? 이번에는 조르바가 나를 놀렸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오, 보스 양반. 그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니까. 시시껄렁한 얘기지 뭐. 자, 이제 그만 채널을 돌립시다. 지금 난 우리 식사를 생각하고 있소이다. 닭고기 요리와 계피 뿌린 필라프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온통 필라프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일단 먹고 봅시다. 입안에 음식부터 채워 넣고 보자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순서대로 합시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필라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필라프가 되게 하는 거요. 내일이면 우리 앞에 갈탄 광산이 있겠죠? 그때는 우리 마음이 갈탄 광산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중간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디 내 말 알아듣겠소? 우리는 마을로 들어섰다. 여인네들이 현관 계단에 앉아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영감들은 말없이 지팡이에 기대서 있었다.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파 하나가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 아래에서 손자의 이를 잡아주고 있었다. 카페 앞에는 나이든 신사가 장승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다. 위쪽 눈꺼풀이 처지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풍채가 어딘지 귀족이었다. 바로 우리에게 갈탄 광산을 임대해준 마을 원로 마브란도니스 영감이었다. 그는 어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마담 오르탕스의 여관에 들러섰다. 당신들이 그 여편네 호텔에 묵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그가 말했다. 마치 이 마을에 그 여자 말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요.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할 말만 하는 진짜 귀족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물론 그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렇다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난 내 할 바를 다 했을 뿐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은 우리에게 둥그런 치즈 덩어리 2개, 석류 한 바구니, 건포도와 마른 무화과 작은 병 하나,
라키주 한 병을 보내왔다. 마버란도니스 대위님의 선물입니다. 하인이 나귀에서 짐을 내리며 말했다. 별거 아니지만 성의로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을 우두머리인 그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전하며 하인을 배웅했다. 하인이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말했다. 두 분 모두 부디 건강하세요.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 사람 주인은 도무지 대화 나누는 걸 즐기지 않는 모양이야. 조르바가 중얼거렸다. 무뚝뚝한 영감탱이란 말씀이지. 자존심이 강한 거지요. 내가 말했다. 난 그분이 마음에 들던걸요. 우리는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다. 기분이 좋아진 조르바는 코를 벌렁거렸다. 문지방에서 우리를 살피던 마담 오르탕스는 행복한 듯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조르바는 마당에 있는 잎사귀 하나 없는 벌거숭이 포도나무 아래에 식탁을 차렸다. 빵을 큼직하게 자르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접시와 은식기들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음흉한 눈빛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식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3인분 접시를 차려놓은 게 아닌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버스 양반?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물론 알지요. 내가 대답했다. 네, 알다마다요. 이 음탕한 영감님. 원래 늙은 암탉이 제일 맛 좋은 법이라오. 그가 손바닥으로 자기 입술을 때리며 말했다. 나도 여자에 관해선 한두 가지 알거든. 조르바는 터키의 사랑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눈을 반짝이며 마당을 힘차게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게 멋진 인생이요, 버스 양반. 잘 만나는 인생에다 닭 한 마리까지. 자, 봐요. 난 지금 바로 이 순간 마치 죽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황천길로 떠나기 전에 후다닥 닭 한 마리를 먹어치우는 거요. 앉아요. 저녁 준비가 다 됐어요. 마담 오르탕스가 명령하듯 말했다. 보이는 냄비를 들고 와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입을 딱 벌린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접시가 3개 놓인 것을 본 것이다. 부인은 행복에 겨워 얼굴이 발그레해졌고 관능적인 작은 눈을 파르르 떨며 조르바를 바라보았다. 암탉이 흥분했어. 조르바가 내게 귓속말을 했다. 조르바는 잠옷 공손하게 부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의 요정이시여. 난파당한 우리는 지금 파도에 밀려 그대의 왕국에 밀려왔나이다. 부디 그대와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인어 여왕님. 늙은 카바레 여가수는 그 풍만한 가슴에 우리 두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겠다는 듯 두 팔을 활짝 벌렸다가 오므렸다.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조르바를 톡톡 가볍게 친 뒤 이번에는 나를 다정다감하게 쓰다듬고서는 홍홍거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아,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부인은 한껏 꽃단장을 하고 뽐내듯 흔들거리며 돌아왔다. 어느 한 곳 닳지 않은 데가 없는 초록색 벨벳 원피스에는 허름한 노란색 테두리 장식이 달려 있었다. 젖가슴 사이로 훤히 벌어진 가슴골에는 활짝 핀 장미 조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앵무새 3장을 들고 있었는데 마담은 3장을 맞은편에 있는 벌거숭이 포도나무 시렁에 걸었다. 우리는 마담을 가운데 앉혔다. 조르바가 마담의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았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느라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맹렬하게 우리의 육체라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포도주를 부어 목을 죽였다. 사료는 재빠르게 혈액으로 바뀌었고 내장은 이제 더 꿈틀대지 않았으며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앉아있는 여자도 자꾸 젊어지면서 주름살이 조금씩 사라졌다. 맞은편에 걸린 초록색 몸통에 가슴이 노란 앵무새도 고개를 숙여 우리를 바라보았다. 앵무새는 마법에 걸린 아주 작은 마네킹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이 섞인 옷을 입은 폭삭 늙은 카바레 여가수의 영혼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우리 머리 위로 늘어진 벌거숭이 포도덩굴에 갑자기 큼직하고 시커먼 포도송이 몇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조르바는 마치 우주를 끌어안듯 두 손을 모았다.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가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쳤다. 포도주 반잔 마셨을 뿐인데 세상이 미친 듯 빙글빙글 돌아가네. 맙소사, 삶이란 게 도대체 뭐요, 보스 양반? 하느님에게 맹세컨대 저기 우리 위쪽에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거요? 아니면 천사가 달려있는 거요?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구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혹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요? 우리가 먹어치운 닭도 없고 인어 여왕도 없고 크레타 섬도 없는 거 아니요? 어디 무슨 말이든 좀 해보시오, 보스 양반. 말을 좀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조르바는 벌써 약간 취해 있었다. 닭 요리를 다 먹어치우고 난 그는 이제 마담 오르탕스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다. 그의 시선은 부인을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핥다가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의 손처럼 부인의 거대하게 부푼 젖가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러자 부인의 조그마한 눈도 빛나기 시작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마담도 이제 꽤 취기가 오른 상태였다. 포도밭의 말썽꾸러기 마귀가 그녀를 한창 좋았던 옛 시절로 돌려놓은 것이다. 여자는 예전처럼 다시 나긋나긋해져서 마음과 가슴팍을 모두 열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바깥문을 잠갔다. 그 여자는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였고 그러자 프랑스 여자 특유의 들창코에서 둥근 도넛 모양의 자그마한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이런 때면 여자의 문은 활짝 열리고 파수꾼들은 잠에 골아떨어지며 친절한 말 한마디가 황금이나 섹스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친절한 말을 내뱉었다. 사랑스러운 마담 오르탕스, 부인을 바라보면 사라 베르나르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요. 이런 야만스러운 장소에서 부인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고 예의 바르고 또 아름다운 분을 만나리라 어디 꿈이나 꿨겠어요? 도대체 어떤 섹스피어가 마담을 이런 식인종 가운데 보낸 건가요? 섹스피어라니요? 어떤 섹스피어 말인가요? 마담이 흐리멍덩해진 조그마한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여자의 마음은 어느새 옛날에 본 연극으로 훌쩍 날아가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파리에서 베이루트까지, 베이루트에서 또다시 아나톨리아 해안을 따라 음악 카페들을 찾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모양이었다.
거대한 홀의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벨벳 덮개를 씌운 의자와 그곳을 가득 메운 신사들과 숙녀들, 등이 훤히 드러난 드레스, 향수 냄새, 꽃다발, 그리고 무대의 막이 오르자마자 험상궂게 생긴 흑인 남자가 나타났던 알렉산드리아. 어떤 섹스피어냐고요? 여자는 드디어 기억해낸 것이 기뻐 다시 물었다. 오셀로라는 연극을 본 적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어떤 섹스피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이 야만스러운 해변에 던져놓았나요? 마담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앵무새는 깊이 잠들었고 토끼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오직 우리 세 사람뿐이었다. 보이는 마치 오래된 트렁크 가방에서 갖은 양념이며 오래되어 노랗게 변색된 연애 편지며 낡아 빠진 가운을 꺼내듯 우리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보이는 그리스어를 그럭저럭 했지만 음절이 뒤죽박죽 제멋대로였다. 나바르 호스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나브라코스였고, 에파나스타시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나스타시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도주에 취한 탓에 여자의 말을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어느 때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고 또 어느 때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요. 멋지고도 엄청난 사람이었죠. 절대로 카페나 전전하며 농부들을 위해 노래 부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고요. 난 유명한 예능인이었거든요. 진짜 레이스가 달린 실크 속옷도 입었더랬죠. 하지만 사랑이... 마담은 땅이 꺼지도록 깊게 한숨을 내쉰 뒤 담배를 한 대 더 빼어물고는 조르바의 담배로 불을 붙였다. 난 나브라코스를 사랑했어요. 크레타 섬에 또다시 아나스타시가 일어나자 강대국 함대가 소다항에 닻을 내렸죠. 며칠 뒤 나도 같은 곳에 닻을 내렸답니다. 울랄라. 정말 장관이었어요.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게다가 러시아에서 온 4명의 나브라코스를 당신들이 꼭 보았어야 하는데. 온몸이 황금빛으로 번쩍거렸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마치 수탉 같았다고나 할까? 큼직하고 묵직한 벼슬이 달린 수탉. 한 마리가 무려 77kg에서 88kg이나 나가는 수탉 말이에요. 난 그만 완전히 뿅 가고 말았죠. 게다가 수염들은 또 어땠는데요. 꼬불거리는 데다 실크처럼 매끈거렸어요. 까만색, 황금색, 회색, 갈색이었죠. 그리고 냄새는 또 어땠고요. 저마다의 향기가 있어 불이 다 꺼진 밤에도 냄새만 맡으면 누가 누군지 금방 알아맞힐 수 있었지요. 영국 제독에게선 오드콜로뉴 냄새가 났고, 프랑스 제독에게선 바이올렛, 러시아 제독에게선 머스크 향이 났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제독에게선 정말이지 이탈리아 제독은 파촐리 향수에 미쳐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수염, 얼마나 황홀한 수염이었던지. 우리 5은 걸핏하면 나브라키다에 모여 앉아 아나스타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우통을 훤히 드러내고요. 난 조그마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착 달라붙었어요. 제독들이 나랑 블라우스를 샴페인에 담가버렸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땐 여름이었어요. 그래, 우린 아나스타시라는 진지한 화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난 제독들의 수염을 붙잡고 제발 저 불쌍한 크레타 젊은이들을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어요.
우리는 쌍안경으로 그들을 볼 수 있었죠. 청년들은 노란 장화에 기저귀처럼 생긴 푸른색 옷을 입고 한의아 근처 큰 바위에 개미떼처럼 서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목이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자유만세! 자유만세! 깃발도 들었더군요. 그때 갑자기 마당에 울타리 노릇을 하는 갈대가 움직였다. 제독들의 매춘부 노릇을 하던 마담은 갑자기 겁에 질려 하던 말을 멈췄다. 갈대 사이로 작고 교활한 눈망울들이 반짝였기 때문이다. 동네 꼬마들이 파티 낌새를 채고 몰래 엿보고 있었다. 왕년의 카바레 여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음식과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마신 탓에 일어나지 못했다. 여자는 땀에 흠뻑 젖어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다. 조르바가 땅에서 돌멩이를 주워들자 아이들은 빽빽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던 말을 계속해봐요. 내 사랑스러운 인어 여왕이여. 계속 말해봐요. 내 사랑. 조르바가 자신의 의자를 끌어 부인에게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난 이탈리아 제독에게 말했어요. 특별히 그 제독과 가까웠거든요. 제독의 수염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 카나바로, 내 사랑 카나바로, 대포를 쾅쾅 쏘는 건 안 돼요. 제발 대포는 쏘지 말아요. 여기 당신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몸 덕분에 이 크레타 사람들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알아요? 얼마나 여러 번 대포에 총알을 장전했는지, 내가 몇 번이나 제독들의 수염을 붙잡고 대포를 쏘지 못하게 막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두 분 중 한 분은 공로 훈장을 봤을지 모르겠네요. 나로 말하면. 인간의 배운 망덕함에 화가 난 마담 오르탕스는 힘이 빠지고 주름진 조그마한 주먹으로 식탁을 쾅쾅 내리쳤다. 인간의 배은 망덕함에 화가 난 마담 오르탕스는 힘이 빠지고 주름진 조그마한 주먹으로 식탁을 쾅쾅 내리쳤다. 조르바는 손을 뻗어 노곤하여 벌어진 부인의 다리를 잡으며 짐짓 감정을 잡고 소리쳤다. 나의 사랑스러운 부블리나여, 내 부탁을 들어줘요. 제발 식탁을 쾅쾅 치지 말아요.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요? 우리의 마담은 히히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인은 그에게 다정한 눈빛을 던졌다. 하느님은 존재하십니다. 교활한 영감탱이가 말했다.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 사랑스러운 부블리나. 하느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살아있고요. 그러니 한숨 쉴 필요 없어요. 늙은 프랑스 여인은 작고 흐리멍덩한 푸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새장 안에 잠들어 있는 초록색 앵무새 뿐이었다. 나의 카나바로, 아 사랑스러운 카나바로. 여자는 관능적으로 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앵무새가 눈을 번쩍 뜨고서 막대에 매달리더니 목 졸려 죽기 직전의 남자처럼 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카나바로, 카나바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이야. 조르바가 소리치며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듯 일에 시달려 노곤해진 여자의 무릎을 다시 한번 잡았다. 늙은 카바레 여가수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비비꼬며 다시 주름진 작은 입을 열었다. 나도 가슴을 맞대고 접전을 벌였어요. 팔리카리만큼이나 용감하게 싸웠다고요. 하지만 끔찍한 날들이 찾아왔어요. 마침내 크레타는 자유를 찾았죠. 함대들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제독의 수염에 매달려 내가 소리 질렀어요.
나를 어디에 두고 떠나려는 건가요? 나는 이미 그 멋진 생활, 샴페인과 구운 닭 요리 같은 것이며 나이 어린 수병들한테 격려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대포알을 가득 채운 채 누군가와 침대에서 잠을 자는 듯 비스듬히 누워있는, 어쩌면 그리도 사내들 같은지 멋들어진 대포들에도 익숙해져 있었답니다. 오, 나의 나브라코들이여, 이제 난 어쩌면 좋은가요? 서방넷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과부가 되다니요. 제독들이 뭐라고 했냐고요? 그저 낄낄 웃습니다. 하, 사내들이란. 제독들이 내게 영국 파운드, 이탈리아 리라, 러시아 루블과 프랑스 프랑을 잔뜩 주더군요. 나는 그걸 받아 스타킹과 드레스 윗부분과 구두에 마구 쑤셔 넣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엔 울고 불고 했죠. 그랬더니 제독들도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욕조에다 샴페인을 가득 채우고서 그 안에 나를 빠뜨렸죠. 그리고 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어요.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이해하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제독들은 내가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동안 잔으로 샴페인을 퍼서 모조리 마셔버리지 뭡니까. 다들 거나하게 취하자 불을 꺼버렸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내 몸에서는 4가지 향수 냄새가 겹겹이 났어요. 바이올렛, 콜로뉴, 머스크, 파촐리 향이 말이에요. 난 4강대국을,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를 말이죠. 바로 여기에다 품고, 바로 여기 내 가슴에 품고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마담 오르탕스는 짤막하고 통통한 위쪽 팔을 벌려 어린 아기를 무릎에 놓고 어르듯 위아래로 흔들어댔다. 자, 봐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해가 뜨자마자 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맹세컨대 그건 분명 내게 경의를 표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 노가 12개 달린 하얀 배에다 나를 싣고 하니아로 데려다 주더군요. 마담은 손에 조그마한 손수건을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 나의 사랑스러운 부블리나. 조로바가 감정이 북받쳐 소리쳤다. 당신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을 감아봐요. 눈을 좀 감아봐요. 사랑스러운 사람. 내가 바로 카나바로야. 더러운 손 치우라고 했어요. 젠장.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귀부인은 다시 한번 투덜거렸지만 교태가 묻어나는 말투였다. 이거야 원, 이 푹 꺼진 뺨은 뭐예요? 빛나는 황금빛 견장은 어디 있고? 삼각 모자와 향수 냄새 물씬 풍기는 수염은 다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 하느님 맙소사. 여자는 조르바의 손을 살포시 쥐고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하던 말을 멈췄다. 갈대밭 뒤로 펼쳐진 바다는 부드러운 한숨을 평화롭게 내쉬었다. 바람은 잦아들고 해는 떨어졌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까마귀 2마리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는데 날개짓에서는 실크천이, 가령 가발의 여가수의 실크 블라우스 같은 것이 말이다. 쫙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저녁 노을이 황금 가루를 뿌린 듯 마당에 내려앉았다. 마담 오르탕스의 앞이마에 늘어진 머리카락 가닥에 불이 붙었고 불은 마치 옆 사람의 머리로 옮겨 붙을 듯이 저녁 미풍의 휙휙 소리를 내며
걷잡을 수 없이 움직였다. 여자의 반쯤 드러난 젖가슴과 벌어진 무릎 사이로 드러난 늙은 비갯살, 목에 자글자글한 주름, 발꿈치 부분이 달아빠진 정장 구두가 전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우리의 늙은 세일에는 몸을 떨고 있었다. 눈물과 포도주로 빨갛게 충혈된 작은 눈을 개슴틀에 뜨고서 처음에는 나를, 그 다음에는 조르바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조르바는 바짝 마르고 아무 감정도 없는 염소 입술을 하고 부인의 젖가슴에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제 완전히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부인은 누가 과연 카나바로인지 알아내려고 우리 두 사람을 아리송한 눈길로 계속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의 부블리나. 조르바는 계속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달콤하게 속삭였다. 이제는 자기 무릎으로 부인의 무릎을 슬그머니 누르고 있었다.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악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속상해하지 말아요. 당신의 어여쁜 머리를 들고 그 어여쁜 손을 어여쁜 뺨에 대고서 사랑 노래를 천천히 불러봐요. 그래서 죽음 따윈 죽여버려요. 조르바는 후끈 달아올라 오른손으로는 콧수염을 비비꼬고 왼손으로는 술에 취한 카바레 여가수를 더듬었다. 그는 숨을 약하게 내쉬며 말했고 눈은 졸린 듯 거슴츠레했다. 확실히 조르바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화장을 떡칠한 장승 같은 여자가 아니라 그가 여자를 부를 때 흔히 사용하는 암컷이었다. 인격도 사라지고 용모도 사라지고 없었다. 젊든 늙든 아름답든 추하든 모든 것은 무시해도 좋은 한낱 하찮은 구분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여자 뒤에서 신성하고 신비로 가득한 아프로디테의 얼굴만이 근엄하게 떠올랐다. 조르바가 바라보고 말을 걸고 열렬히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아프로디테의 얼굴이었다. 한편 마담 오르탕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얇은 가면에 지나지 않았고 조르바는 그 영원한 입술에 입을 맞추기 위해 이 가면을 찢어버렸던 것이다. 백설처럼 흰 목을 들어봐요. 나의 사랑. 조르바가 간청하듯 애원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백설 같은 목을 쳐들고 아 슬프도다 라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자 늙은 카바레 여가수는 온갖 풍파를 겪은 손, 이젠 빨래하느라 여기저기 터진 손으로 턱을 괴었다. 여자의 눈 역시 갈망으로 거슴츠레했다. 여자는 악 소리를 구슬프게 토해내더니 나른한 눈으로 조르바에게 주파를 던지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진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르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에 들어가 산트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땅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악기의 덮개를 벗기고 무릎에 얹은 다음 큼직한 손으로 치기 시작했다. 제발 부블리나 내 사랑. 조르바가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말했다. 칼을 가져와 내 목을 따줘요. 밤이 깊어지면서 금성이 하늘 높은 곳에서 굴러내려오고 조르바의 공범이라 할 산투리의 유혹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닭고기와 쌀, 구운 아몬드와 포도주를 배가 터지도록 먹은 마담 오르탕스는 묵직한 머리를 조르바의 어깨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자는 그의 깡마른 어깨에 몸을 살살 가볍게 비비면서 하품을 한 뒤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조르바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추어 내게 말했다. 지금 이 여자
후끈 달아올랐어요. 보스 양반. 이제 그만 꺼져주시지. 약혼 반지처럼 둥글게 원을 그리는 걸 보거든 나를 기억하게. 이른 오후였다. 우리는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을 막 나서는 길이었다. 그는 좋아하는 렘브란트의 황금 투구를 쓴 남자라는 작품에 높은 청동 구두와 창백하고 움푹 파인 뺨, 울적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들른 참이었다. 만약 내가 살면서 무언가 용감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이 남자 덕분일세. 불굴의 의지를 품은 필사의 전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친구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박물관 정원 기둥에 기대 섰다. 맞은편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묘와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안장도 없이 말에 앉은 아마존의 청동 나체상이 먼지를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서 있었다. 그리고 작은 할미새 한 마리가 아마존의 머리 위에 잠시 동안 머무르다 꼬리를 힘차게 치고서 조롱하듯 두세 번 지저귀다가 날아가 버렸다. 나는 몸서리치며 친구를 보고 물었다. 방금 저 새소리 들었지? 날아가기 전에 우리한테 분명 뭐라고 말한 것 같아. 새니까 노래하게 그냥 놔둬. 새니까 말하게 그냥 놔두라고.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중적인 민요 한 가락을 인용해 대답했다. 도대체 왜 하필 이렇게 이른 아침에 크레타 해안에서 그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 가득 슬픔이 차고 넘치는 것일까? 나는 천천히 파이프에 담배를 재우고 불을 붙였다. 세상 만물은 하나같이 숨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사람이며 동물이며 나무며 별이며 모든 것이 마치 상형 문자로 쓴 글과 같다. 브라보 그리고 화 있을진저 그 의미를 해독하고 그것들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자들에게 누구든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사람이며 동물이며 나무며 별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너무 때가 늦어서야 비로소 그 숨은 의미에 다가서게 된다. 오늘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청동 투구를 쓴 전사와 안개 자욱한 오후에 기둥에 기대선 내 친구. 할미새와 그 새가 우리에게 말하듯 지저귀던 소리. 그리고 친구가 인용한 구슬픈 민요가락인 죽은 형제의 노래 한 구절. 이 모든 것은 저마다 숨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옅은 햇살 속에서 파이프의 연기가 굽이굽이 피어올라 오묘한 푸른 연기로 신명나게 변하다가 결국은 공기 중에 서서히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에 따라 내 마음도 복잡해져 갔다. 연기와 함께 논일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연기의 소용돌이와 함께 피어오르다가 또다시 사라져 버렸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이성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세계의 생성과 절정과 소멸을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했다. 또다시 붓다에 몰두했지만 이번에는 지성의 무분별한 말이라든가 경솔한 줄타기 따위는 없었다. 이 담배 연기는 붓다의 가르침의 정수였다. 속절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모양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푸른색 열반에 이르러 차분하고 조용하고 행복하게 끝나는 삶과 같았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깨달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확신을 느꼈다는 점만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한숨이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은 것처럼 내 주위의 허름한 오두막을 둘러보았다. 내 옆에는 내리쬐는 아침의 첫 햇살을 되쏘는 작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고, 맞은편에는 조르바가 담배를 피우며 등을 고추 세운 채 나를 등지고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전날 밤의 일이 희비극적인 모험담과 함께 내 마음속에 아련히 떠올랐다. 향이 날아가 버린 바이올렛 콜로뉴, 사향, 파촐리 향기, 앵무새가 되어 소리 지르며 철창에 날개를 부딪히던 한 인간의 영혼, 그리고 함대가 모두 떠나자 홀로 남겨져서 해묵은 해전 이야기를 전하는 낡아 빠진 바지선. 나의 한숨 소리를 들은 조르바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처신을 잘못했소, 보스 양반.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도 웃고 나도 웃었죠.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소. 불쌍한 것. 보스 양반은 그 여자가 한 1000살은 넘은 쭈그렁 할망구라도 되는 것처럼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소. 그건 예의가 아니지, 보스 양반.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여자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여자요. 연약하고 잘 삐지는 동물이라고요. 내가 남아서 위로해 줬으니 망정이지.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조르바? 내가 웃으며 물었다. 정말 여자란 생각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는 건가요? 그렇소. 여자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보스. 내 말 좀 들어보쇼. 나는 별의별 짓을 다 봤고 온갖 고통을 다 겪어봤고 안 해본 짓이 없어요. 그러니 뭐 좀 배운 거죠. 여자는 말이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아주 병적인 존재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불평이 많아요. 만약에 너를 사랑한다, 너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줄줄 흐릅디다. 물론 여자가 당신을 원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주 싫어할 수도 있으며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요. 별개의 문제로 그게 가능합디다. 이러나 저러나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남자가 자기를 원하길 바라거든. 그걸 원하니 남자는 그 응석을 받아주는 수밖에. 나한테는 80살쯤 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소. 그 할맛이 인생도 말하자면 정말 동화 같았지 뭐. 여자들에 관한 그렇고 그런 이야기 중 하나요. 어쨌든 할머니가 80살쯤 됐을 때 우리 집 맞은편에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살았소. 아주 신선한 생수 같았다고나 할까? 이름이 크리스털이었죠. 토요일 저녁이면 마을에 풋내나는 총각들이 모여 술을 진탕 마시곤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는 귀 뒤에 바질 잎가지를 꽂고 돌아다녔어. 내 사촌 하나는 3줄짜리 류트를 들고 나와 크리스털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기도 했지. 정열이 넘쳤거든. 아, 성적 관심을 끌만한 그런 욕망이었소. 우린 들소마냥 고함을 질러댔소. 모두가 크리스털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들소 때처럼 몰려가 한 놈을 골라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보스 양반이 믿을 수 있을까? 여자는 말이야, 정말 끔찍이도 아리송한 존재요. 절대로 아물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어. 다른 상처는 다 아물어도 절대로 아물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단 말이지. 여자가 80살 먹으면 뭐합니까? 그 상처만큼은 여전히 쩍 벌어져 있습니다. 글쎄, 80된 할마씨가 긴 의자를 창가에다 끌어다 붙이고 조그마한 거울을 몰래 꺼내들고 몇 가닥 남지도 않은 머리를 빗고
가르마까지 타지 뭡니까? 우리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혹 우리 중 한 사람이 근처에라도 다가가면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자는 척하는 거요. 그런데 잠들었을 리가 있겠소? 할마씨는 깨어서 세레나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나이 80에 말이야. 자, 보스 양반,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자라는 게 얼마나 요상한 존재인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때 난 정말 멍청한 얼간이었어. 그걸 이해 못하고 그만 웃고 말았던 겁니다. 어느 날은 할마씨에게 계집애 뒷공문이나 쫓아다닌다고 호되게 야단을 맞고 화가 있는 대로 났지. 그래서 결국 속내를 까버리고 만 거요. 말하자면 할마씨 얼굴에 주먹을 한 방 날린 셈이었지. 왜 토요일 밤마다 입술에다 호두나무 잎사귀를 문지르고 가르마를 타고 앉아있어? 우리가 할마씨한테 와서 세레나데라도 불러줄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건 크리스탈이지 저승 문턱에 서 있는 송장 같은 할마씨가 아니라고. 보스 양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난 여자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소. 할마씨 두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지 뭐요. 꼭 강아지 마냥 웅크리고 턱을 달달 떨더군. 크리스털이라고요? 나는 더 잘 들리라고 할머니에게 다가서면서 소리쳤지. 젊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구는 법이요. 할머니는 관절염에 걸린 팔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이렇게 악을 씁디다. 내 너를 오장육부에서부터 저주한다. 그날부터 우리 할머니는 차츰 시들어갔어. 점점 쇠약해지더니 결국 2달이 지나자 오늘 내일 하더군. 마지막 숨이 넘어갈 즈음 할머니는 나를 쳐다봤어. 꼭 자라처럼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나를 붙잡으려고 그 오그라든 손을 뻗었지. 내 놈이 나를 죽인 거야. 그리고 할마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저주를 받아라, 알렉시스. 내가 받은 고통을 너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하고 내뱉더군. 조르바가 웃었다. 그 늙은 할마씨의 저주가 제대로 들어맞았어. 그가 콧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내 나이 65인데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난 한 100살쯤 된데도 철이 안 들 것 같소. 그 나이가 되어도 주머니에 작은 손거울을 넣고 다니면서 암컷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닐 거요. 조르바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러더니 채광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져버리고 기지개를 켰다. 나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요. 그가 말했다. 이 결점 때문에 신세를 조질 듯 싶소이다. 조르바가 매트리스에서 튕겨 오르면서 일어났다. 자, 이제 그런 얘긴 집어치웁시다. 말을 너무 많이 했소. 자, 오늘부터 일하는 거요. 조르바는 서둘러 옷을 입고 투박하고 큼직한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휙 걸어나갔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조르바의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다. 갑자기 저 멀리 눈 덮인 도시가 생각났다. 로댕 전시회에 간 나는 하느님의 손이라는 거대한 청동선을 감상하는 중이었다. 청동선은 반쯤 오므려져 있었고 그 손바닥에는 황홀경에 빠진 두 남녀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그때 젊은 여자 하나가 다가와 내 옆에 섰다. 그녀 또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영원한 커플 때문에 마음이 산란한 듯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자는 날씬한 몸에
옷을 맵시 입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숱이 풍성한 금발에 각이진 턱과 칼처럼 가느다란 입술선을 지니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남성적이고 단호한 데가 있는 여자였다. 평소 시시껄렁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싫어하는 나였지만 그날은 무슨 힘에 이끌렸는지 그녀를 돌아보고 말을 건넸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누구라도 도망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아기에 찬 듯 투덜거렸다.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어디든 하느님의 손바닥 안 아니겠어요? 구원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아마도 사랑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렬한 기쁨이겠죠? 어쩌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 청동손을 보고 있자니 도망치고 싶네요. 자유를 원하신다 이거군요. 네, 그래요. 하지만 만약 이 청동손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롭다면요? 만약 하느님이라는 낱말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요? 그러자 여자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여자의 눈은 금속처럼 차가운 회색이었고 입술은 마르고 저기를 품은 듯 굳게 닫혀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겁먹은 듯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달아나 버렸다. 그 후로 나는 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내 가슴 아래에서 젖을 빨며 내 몸속에 살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째서 이곳 황량한 해변에서 그 여자가 햇빛도 없고 활기도 없고 그저 불평만 가득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것일까? 조르바의 말이 옳았다. 내 처신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 청동손은 내게 괜찮은 기회를 제공했다. 첫 만남도 좋았고 처음 건넨 말도 적절했으니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서 우리 둘이 모르는 사이에 또는 비록 알고 있더라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서 평화롭게 서로를 안으며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갑자기 이야기를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렸고 그래서 결국 그 젊은 여자는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다. 마담 오르탕스의 마당에서 늙은 수탉이 꽃기호하고 울었다. 밝은 햇살이 드디어 작은 창문을 통해 백목처럼 하얗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광부들이 도착해서 곡괭이며 지뢰며 괭이를 요란스럽게 내려놓았다. 조르바가 작업을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누가 봐도 사람을 부릴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였다. 나는 채광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거무튀튀하고 허리가 가늘어 볼품없는 30명 남짓한 일꾼들, 그들은 하나같이 통이 넓고 펑퍼짐한 전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사이에 거인처럼 큰 조르바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조르바는 지휘하듯 손을 휘둘렀고 말은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했다. 어느 순간 어린 친구 하나가 중얼거리며 머뭇거리자 조르바는 그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있으면 크게 말해. 중얼대지 말고. 일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해. 그럴 기분이 아니라면 일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해. 그럴 기분이 아니라면 카페에 나가서 앉아있어. 그때 마담 오르탕스가 헝클어진 머리에 뺨은 퉁퉁 붓고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로 폼이 풍성한 지저분한 블라우스를 입고 앞코가 길고 뒤축이 다른 신발을 질질 끌고 나타났다. 마담은 꼭 당나귀 울음소리 같은 늙은 가수 특유의 마른 기침 소리를 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서서 동경의 눈빛으로 조르바를 쳐다보며 주파를 던졌다. 여자는 풀린 눈으로 조르바가 돌아보도록 다시 한번 기침 소리를 내면서 매춘부처럼 종종 걸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다가가 턱 넓은 소매를 스치며 지나갔다. 하지만 조르바는 몸을 돌리지도 않았다. 인부에게서 보리빵 한 덩어리와 올리브 열매 한 움큼을 집어든 조르바가 소리 질렀다. 어서 일을 해, 이 사람들아. 제발 일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는 보폭을 넓게 하여 걸음을 내디디며 광부들을 산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굳이 갈탄 캐내는 과정 같은 것을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런 인내심이 없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갈대와 고리 버들 순 석유 깡통의 주석으로 오두막을 한 채 지었다. 조르바는 새벽에 일어나 곡괭이를 쥐고 광부들보다 먼저 가서 갱도를 열기도 하고 갱도를 버리기도 하고 또 무연탄만큼 반짝이는 갈탄 광맥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날뛰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광맥이 바닥을 드러내면 맨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워 하늘에 대고 손발을 휘두르며 빌어먹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조르바는 오로지 일에만 열중했다. 더 이상 나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모든 업무와 책임은 내 손에서 그의 손으로 넘어갔다.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전부 그의 몫이었다. 내가 하는 일은 돈을 대는 게 전부였는데 그에 대해 별로 불만도 없었다. 그와 보낼 몇 달이 내 삶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날이 되리라는 예감이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요모조모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행복을 헐값에 사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쪽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도 크레타 섬 마을에 살았다. 그분은 저녁마다 등불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새로 온 나그네가 없는지 찾아다니곤 했다. 나그네를 찾으면 그를 집으로 데려가 음식과 마실 것을 잔뜩 대접한 다음 긴 의자에 앉아 담뱃대가 긴 터키식 파이프인 치북에 불을 붙이고 손님을 돌아보며 이제 음식값을 낼 때가 된 것이다. 명령조로 이렇게 말했다. 말하시오. 무슨 말을 하라는 건가요? 존경하는 무스토이 요르기스 영감님.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당신이 본 나라와 마을은 어땠는지 모조리 말하시오. 빠짐없이 말하시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시오. 그러면 나그네는 진실이건 거짓이건 닥치는 대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긴 의자에 편안히 앉아 치북을 피우며 이야기를 따라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만약 나그네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내일도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당신은 아직 나한테 보고해야 할 얘기가 많으니까.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고 이라클리오나 레팀노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반문하시곤 했다. 레팀노나 이라클리오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다녀가는데, 그러니 레팀노와 이라클리오가 내 집에 찾아오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리고 난 그게 좋다. 그러니 굳이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지 뭐냐? 내가 지금 크레타섬 해안에서 하고 있는 일도 할아버지의 멋진 취미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나가 나그네 한 명을 데리고 온 셈이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물론 저녁 한 끼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지만 이 나그네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나는 매일 저녁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내 맞은편에 앉히고 같이 식사를 한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오면 이렇게 외친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 세상과 인간 영혼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닌 이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단 한 번도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 얘기해보세요, 조르바. 얘기해줘요. 조르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와 나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에 마케도니아 지방 전체가 산, 숲, 강, 코미타지 게릴라, 근면하고 남자 같은 여자들과 드세고 입이 거친 남자들이 눈앞에 가득 펼쳐진다. 때로는 20개의 수도원, 조선소, 엉덩이에 뒤룩뒤룩 살이 찐 기생충 같은 수도사들이 있는 거룩한 산이 등장하기도 한다. 아토스산 이야기를 마칠 때면 조르바는 언제나 그 좀비 같은 존재들한테서 도망이라도 치듯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느님께서 노새의 옆구리와 수도사의 거시기로부터 보스 양반을 보호해 주시기를. 매일 저녁 조르바는 나를 데리고 그리스, 불가리아, 콘스탄티노플을 거닐었다. 그럴 때면 나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그곳들을 감상했다. 조르바는 혼란과 괴로움으로 발버둥치는 발칸반도 곳곳을 작지만 매서운 눈으로 재빠르게 훑어보았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무심하게 넘기는 것들도 붕어처럼 튀어나온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런 평범한 것들이 조르바에게는 엄청난 수수께끼처럼 보였다. 가령 지나가는 여자를 보아도 그는 걸음을 멈추고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이 신비로운 존재는 뭐요? 여자란 도대체 뭐요? 왜 저 존재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머릿속 나사가 풀린 것처럼 나를 돌아버리게 하느냐 말이오. 저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소? 조르바는 남자나 꽃피는 나무, 신선한 물 한 잔을 보고도 감탄하며 툭 튀어나온 눈으로 그런 질문을 던진다. 조르바는 모든 사물을 날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한다. 어제 우리가 오두막 밖에 앉아 있을 때 조르바는 포도주 한 잔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 고개를 돌려 나에게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데 말이오, 보스 양반. 이 빨간 물은 도대체 뭐요? 말해줄 수 있겠소? 늙은 거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오고 거기에 시큼한 물체가 열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햇빛에 잘 구워지면 꿀처럼 단내가 나는 거요. 그걸 우리가 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따다가 발로 밟아 즙을 내서 나무통에 담아요. 그 즙이 통 안에서 저절로 끓어오르다가 11월 3일 술주정뱅이 성인인 성 게오르기우스 축제일에 통을 열어 따르면 펑펑 포도주가 나오지 뭡니까.
이 무슨 기적이란 말이오. 이걸 마시면, 이 빨간 음료를 마시면 말이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구역질 나는 이 가죽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우리 하느님께 결투를 신청하는 간 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오, 보스 양반. 어디 말해볼 수 있겠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세상은 다시 수처녀처럼 순결해지는 것 같았다. 광채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으로 처음 빚어졌을 때처럼 찬란한 빛을 되찾았다. 물도, 여자도, 별도, 빵도 신비스럽고 원시적인 근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신성한 바퀴에 회전의 탄력이 붙었다. 그래서 나는 해변의 자갈밭에 누워 조르바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나는 그가 대지의 창자에서 거대한 쥐처럼 튀어나와 발에는 진흙과 갈탄 가루를 묻히고 피로에 전 발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멀리서 그가 몸을 움직이는 모습, 즉 머리를 숙이거나 쳐드는 모습, 그 기다란 팔을 흔드는 모습만 보아도 그날 일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를 따라 나서곤 했다. 그곳에서 인부들을 관찰하고 내가 선택한 새로운 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실제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손에 맡겨진 인력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글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그런 기쁨을 맛보려고 했다. 더구나 나는 낭만적인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었다. 즉, 갈탄 채굴에 성공하면 모두가 형제처럼 같이 일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는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 마음속으로 나는 신인류 공생의 효모가 될 새로운 코이노니아를 꿈꿔왔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르바에게 이 원대한 꿈을 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르바는 내가 인부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질문을 던지고 간섭하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들 편에 서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조르바는 입술을 발쪽거리며 내게 말하곤 했다. 보스 양반, 다른 곳에 가서 산책이나 하시지 그래요? 햇볕이 참 좋소. 아름다운 날이요. 그러니 이곳에서 꺼져줘요. 하지만 나는 일이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광산에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인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해댔다. 결국 나는 인부 각자의 인적사항을 아이들은 여치고 시집 보낼 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걱정거리나 질병이나 시련은 없는지, 연로하고 병약한 부모는 없는지, 인부들 신상은 제발 그만 캐요, 보스 양반. 조르바는 성을 내며 내게 계속 말했다. 결국 두통에 시달리게 될 거요. 그렇게 사생활을 알아내면 일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온정을 베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모두 봐주게 될 겁니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하는데 말이오. 오호라, 그러는 순간 일은 끝장나고 말아요. 인부들은 우두머리가 세게 나가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물로 터지게 굴면 보스 양반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말이라도 되는 줄 알고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서 자기들 마음대로 빈둥대기 시작해요. 내 말 알아듣겠소? 또 하루는 조르바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곡괭이를 오두막 밖으로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내 말 잘 들어요, 보스. 내가 진짜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발 그만 좀 끼어들어요. 내가 애써 세워놓으면
보스 양반이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한 거요? 사회주의라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당신은 도대체 뭐요? 신부요? 아니면 자본가요? 하나만 선택하시오. 하지만 어떻게 선택을 한단 말인가? 나는 순진하게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를, 상극 관계에 있는 두 가지가 한 형제가 되어 공생하는 세계를 찾아내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현세의 지상과 내세의 천국 모두에서 이득을 보고 싶었다. 나는 몇 년 동안, 아니 아주 어릴 적부터 이런 꿈을 꾸어왔다. 학창시절 나는 친한 친구들을 모아 1821년 그리스 혁명 때 생겨난 유명한 공제조합의 이름을 본떠 비밀공제조합을 결성했다. 우리는 내 방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불의에 대항하는 투쟁에 일생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선서하는 순간 우리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치하기 그지없는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다만 그때의 조합원들이 얼마나 애처롭게 퇴락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뿐이다. 그 친구들은 지금 겨우 보잘것없는 삼류의사, 변호사, 상인, 정치가, 언론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세계의 풍토는 거칠고 끔찍하게 냉담하다. 가장 존귀한 씨앗조차 싹이 트지 못하고 고작 흔해 빠진 캐모마일이나 쐐기풀에 치여 자라지 못한다. 한편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도 제대로 머리가 여물지 않았다. 하느님 맙소사, 나는 아직도 돈키호테처럼 허황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우리 두 사람은 새 신랑처럼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면도를 하고 깨끗하고 새하얀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저녁에는 마담 오르탕스를 만나러 갔다. 매주 일요일 마담은 우리를 위해 암탉을 한 마리 잡았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때면 조르바의 긴 팔은 그의 안전한 항구라고 할 마담의 젖가슴을 더듬거리다 자기 물건으로 만들어버렸다. 밤이 되어 해변으로 돌아올 때면 우리는 삶이 선의로 가득 차고 나태한 노마님, 마담 오르탕스처럼 매우 우아하고 호의적인 숙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런 일요일에 마담 오르탕스 호텔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호사스럽게 먹고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르바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조르바는 입을 크게 벌리고 참을성 있게 듣다가 이따금 화가 난다는 듯 머리를 저었다. 내가 첫 마디를 내뱉자마자 조르바는 술이 깨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졌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마치자 신경질적으로 콧수염을 두 가닥 뽑았다. 실례하지만 보스 양반, 그가 말했다. 보스는 아직 머리가 단단하게 여물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요? 35입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여물긴 글렀군.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믿지 못하나요? 화내지 마쇼, 보스 양반. 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소. 인간의 본성을 믿었다면 하느님도 믿고 또 악마도 믿겠지. 그건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요. 그랬다간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 문제를 일으킬 거요, 보스. 조르바는 다시 입을 다물고 모자를 벗은 다음 머리를 북북 긁다가
수염을 뿌리째 뽑을 듯이 잡아당겼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조르바는 나를 곁눈질로 보다가 다시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결론을 내린 듯 말했다. 인간은 야수요. 조르바가 지팡이로 자갈을 탕탕 내리치며 화가 나서 소리쳤다. 대단한 야수란 말이요. 당신 같은 부류는 이 사실을 몰라요. 모든 걸 너무 쉽게 가졌거든. 하지만 나한테 물어보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은 야수란 말이요. 당신이 사납게 대하면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잘 대해주면 결국 당신을 잡아먹고 말 거요. 그러니 거리를 둬요, 보스 양반. 놈들의 간덩이를 키우지 말아요. 우린 한 몸뚱이다. 똑같다. 똑같은 권리가 있다. 이러지 말란 말이요. 그러는 즉시 놈들은 당신의 권리를 짓밟아 뭉개고 당신의 빵을 낚아채고 결국 당신을 굶어 죽게 할 거요. 거리를 둬요, 보스. 그게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요. 정말로 믿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나는 화가 나서 물었다. 그래, 없소. 아무것도 믿지 않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이 조르바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조르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요. 결단코 더 낫지 않지. 조르바란 녀석 또한 같은 야수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조르바를 믿는 이유는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내가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요. 그 외의 존재들은 죄다 유령이요. 조르바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소화시키거든.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유령일 뿐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요. 조르바의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이요. 원 세상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봤나. 나는 빈정거리며 대꾸했다. 어쩌겠소, 보수 양반. 그게 세상 이치인데 난 검은 건 검다 하고 흰 건 희다고 합니다. 난 조르바니까. 조르바처럼 말할 뿐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말이 채찍처럼 나를 후려쳤다. 나는 그의 강인함을, 인간을 그토록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토록 온 열정을 쏟아부어 그들과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는 그가 존경스러웠다. 나로 말하자면 사람들과 살기 위해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가짜 깃털로 꾸며놓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존재였다. 조르바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서도 그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입이 귀에서 귀까지 걸리도록 말이다. 내 말이 거슬리시오, 보스? 그가 걸음을 완전히 멈추어 서서 내게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우두막에 다다라 있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다. 내 머리는 조르바의 말에 동의했지만 내 가슴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내 가슴은 야수에서 벗어나 속력을 내어 새로운 길을 열기 바라고 있었다. 오늘 밤은 피곤하지 않네요, 조르바. 먼저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가 말했다. 별들이 반짝였고 바닷물은 조약돌을 핥아대듯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반딧불 한 마리가 관능적으로 배 아래에 푸르댕댕하고 노르스름한 불을 켜고 짝을 찾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밤 이슬에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었다.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해변에 벌렁 누웠다. 나는 밤과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내 영혼은 짝을 찾는 관능의 등불을 켠 반딧불로 변해 축축하고 어두운 흙 위에 앉아서 기다렸다.
별들이 자리를 옮기고 몇 시간이 흘렀다. 자리를 털고 일어섰을 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해변에서 반드시 두 가지 의무를 이루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첫째, 붓다에게서 벗어나 내 글에서 형이상학적인 고민들을 모조리 제거한다. 둘째,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간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다. 어쩌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